네, 부동산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코너는 윤나겸의 절세 팁입니다. 자, 부자가 되는 길 두 가지다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아주 많은 돈을 벌거나 버는 족족 아껴서 그 돈을 다 모으는 거다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세금을 아껴서 돈 버는 비법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절세 TV 방송 함께 하시면서요. 궁금하신 세무 관련 고민 있다면 서울전화 02-6676에 033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실 분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절세TV의 윤나겸 대표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절세 꿀팁 잘 좀 부탁드리고요. 맞습니다. 자, 몇 년 전부터 이제 조물주보다 건물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되는 꿈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보니까 이 초등학생 그 장래희망 조사에서도 네. 임대업이 상위에 랭크가 돼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네, 현실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저는 뭐 가져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세금 문제가 굉장히 골치가 아프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리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저희 절세TV가 구체적인 건물을 사례로 들어서 이런 건물을 보유하고 있을 때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는지 그리고 또 건물의 양도라든지 증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찾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70세로 가지고 있는 건물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 돼서 사연을 보냅니다. 30년 전 매입한 군자역 인근의 상가 건물인데요. 4필지 위에 지어진 것이고요. 월세는 5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상가는 좀 낡았지만 역 근처라서 매수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세금 측면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을지 고민입니다. 현재 개별 공시지가는 70억 원이고요. 시가는 120억 원 정도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역세권의 건물을 가지고 계신 이 70대 아버님이 건물을 증여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아예 새로 건물을 지어서 올리는 게 나을지 그리고 또 증여를 한다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나을지 문의하시는 내용인데요. 일단 뭐 사연을 정리하기 전에 요즘에 또 보유세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보유하신 건물을 보면 뭐 꼬마 빌딩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유세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낼까요, 보유세를? 보유세는 우선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재산세를 내는데 종부세를 또 내는 경우에 대해서 이중과세다 이런 말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세금을 두 개를 다 부담을 하고 있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토지분하고 건물분하고 우선 나누게 되거든요. 보면 건물 가격은 기본적으로 토지에 대해 땅값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건물이 한 10억 원 정도고 토지가 60억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건물분 10억 원에 대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70%를 곱해서 계산을 해요. 토지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 주택 같은 경우는 시가표준액의 60%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만큼 곱해서 계산을 하면 아무래도 세금을 좀 적게 낼 수 있는 과세표준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건물분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액이 7억 원이 됩니다. 여기에 0.25% 세율을 적용을 하면 재산세는 한 175만 원 정도 계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부수되는 세금들이 또 있어요. 지방교육세도 있고 도시지역 재산세도 있고 또 지역자원 시설세도 있고 요거까지 다 감안하면 389만 원 정도 이제 세금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건물에 대한 것만 이렇고요. 네. 토지는 또 땅값이 더 비싸잖아요. 그럼 건물에 대한 세금을 따로 내고 토지에 대한 세금을 또 따로 내야 되나요? 토지분하고 건물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산세를 따로따로 내시게 되고요. 네. 토지는 또 개별공시지가라는 거 우리 많이 들어보잖아요. 거기에 면적을 곱해가지고 하면 그걸 우리는 기준시가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것도 공정시장가액 비율 70%를 곱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약 42억 원 정도가 과세 표준이 돼요. 여기에서 0.2에서 0.4%를 곱하면 한 1,560만 원이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또 부수되는 세금들이 있어요. 그럼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방교육세까지 합산하면 한 2,460만 원 정도 이렇게 세금을 부담을 하게 되죠. 네. 이렇게 토지분, 건물분까지 한 게 이제 재산세고 또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종합부동산세라는 것도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주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꼬마 빌딩, 흔히 말하는 상가들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주택 부분이 아니고 사무실 용도나 상가는 사실 종부세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 밑에 이제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 내야 되는데 이거는 별도 합산 대상이 돼서 80억 원까지 공시지가가 거기까지는 추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보다는 조금 더 건물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건물에 대한 부분 그리고 토지에 대한 부분을 다 합쳤을 때 네. 세금이 1년에 2,800만 원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약 3천이 안 되는 숫자만큼 네. 세금을 내시는 거죠. 그러면은 70억에 2,800만 원. 아, 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사실 근데 세금이 2,800만 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그렇죠. 70억짜리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정말 많이 내는 건가라는 생각이 네네, 들기는 합니다. 맞아요. 어쨌든 그리고 월세 이야기도 하셨는데 월세가 500만 원이다라고 하셨어요. 네. 월세 받는 분들도 근데 이제 소득세를 내시잖아요. 이 소득세, 월세에 대한 소득세는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요? 월세에 대한 소득세는 사실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만약에 월세 수입이 생겨도 손실이 났다라든지 현실적으로 그렇기는 힘들겠죠. 임대 수입 같은 경우는 수입이 난 거에 대해서 비용을 다 차감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월 500이면은 이제 12개월이니까 연으로 치면 6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네. 그거 이제 뭐 간주 임대료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다 빼고 월세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 재산세라든지 이런 세금 빼주고요. 또 관리비나 뭐 전기세나 혹시 대출 받으셨으면 대출 이자나 요게 다 경비로 빠져요. 그러면 연 6천만 원 받은 거에서 이런 경비 아까 3천만 원 세금 그것도 빼주거든요.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비율에 대한 이익은 산정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법으로 이제 경비율이라는 거를 해마다 국세청에서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이런 게 있는데 명확하지 않잖아요. 경비를 얼마를 썼는지. 그래서 법으로 가이드라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경비율이 있는데 단순 경비율이 이제 주거용이 아닌 비주거용 같은 경우는 경비율을 한 60% 정도를 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계산을 하면은 내가 연수입이 있는데 여기에 40% 정도는 이익이 났다고 네. 법적으로는 본다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소득세율이 15%가 적용이 됩니다. 소득세율은 기본적으로 6%에서 42%까지 세율이 누진적으로 이제 공제가 되고 적용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것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부수되는 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소득세도 부수되는 지방소득세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15%만 부담되는 게 아니라 추가한 10%까지 되면 16.5%가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소득세는 432만 원, 지방세 43만 원 정도 하면 475만 원 정도가 이제 세금으로 부과가 될 것 같습니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니까. 그리고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도 따로 또 추가가 되는 건가요? 네, 이게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보증금을 주택이 여러 개거나 상가가 있거나 이러면은 네. 산정하는 기준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소득세 때 낼 수는 경우도 있고, 뭐 사실 상가 같은 경우는 부가세 때도 보증금을 받을 경우에 만약에 네. 월세가 500인데 여기는 이제 보증금이 얼마라는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세금이 거의 연 3천만 원 내는데 월세 500만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세 보증금이 어느 정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월세는 세금을 내고 보증금은 세금을 안 내면은 네. 다들 보증금만 받으려고 사실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정기예금 이자율이라는 거를 산정해서 네. 그 정도는 세금으로 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산정을 해 놓은 게 간주 임대료예요. 월세보다는 사실 낮고 정기 그 예금 이자율보다는 낮기는 한데 일부는 낼 수도 있다. 지금 사연자 같은 경우는 보증금까지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 부분도 조금 있으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 건물을 가졌다라고 해서 다가 아니라 세금을 계산하고 또 내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계속 유지하는 동안에는 사실 수익률이라는 거는 보통은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세전 수익률로만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했을 때, 보유했을 때 이렇게 다 세금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걸 다 빼야지 실질적으로 내가 건물을 갖고 있는 동안에 네. 낼 수 있는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세금도 수익률 계산할 때 빠질 수 없는 반드시 넣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자동차도 좋은 차만 갖고 있다고 다가 아니라 유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건물도 역시 유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맞아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사는 거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농담입니다. 네. 사실 사연을 보시면서 아 나는 그 정도 세금을 좀 내더라도 건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우리 그렇죠.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혹은 저런 건물을 증여받을 수 있다면 더 좋겠다라고 너무 생각하시는 좋죠, 분들 더 많을 것 같아요.